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선거가 참 많은 해입니다. 4월 4일 유럽에서는 세르비아와 헝가리가 대선을 치렀습니다. 세르비아 알렉산드르 부치치 대통령은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일찍이 나토의 폭격을 받은 적이 있는 세르비아는 친러시아 노선을 분명히 했습니다.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러시아 지지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르비아인들이 돈바스의 국가나 다름없는 돈바스 자나미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러시아 특수군사작전의 성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세르비아는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서름을 받았기 때문인데 러시아에 대해서는 형제의 나라로 여기고 있습니다. 세르비아는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싼 가격에 공급받으면서 방역 물자를 지원해준 중국과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중국으로부터 FK-3 방공미사일을 도입했습니다. 6대 윈-20 대형 수송기가 처음으로 터키와 불가리아의 영공을 통과해 중공산 무기를 발칸반도 세르비아에 운송했습니다. 유럽과 미국은 이에 경악했습니다. 같은 날 세르비아의 부치치 대통령과 각별한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도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달에서도 볼 수 있고 EU 본부가 있는 브라셀에서도 볼 수 있는 승리를 부다페스트에서 이뤘다고 자축했습니다. 헝가리는 EU의 내정 간섭을 불쾌하게 여기는 민족주의자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 대러시아 체제에 반대하며 나토의 우크라이나 군사 개입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 역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맹우입니다. 프랑스의 마크롱도 4월 4일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마크롱도 실리 노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사태 중재역을 자처하면서 푸틴과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에 대해서는 10여 년이 지나야 가능한 일이라면서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르펜으로부터 인플레이션 이슈로 공격을 받은 만큼 우크라이나 사태가 빨리 끝났으면 하는 속내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러 제재에는 할 수 없이 동참하고 있지만 극단적이지는 않습니다.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처럼 앵글로색슨의 영향에서 벗어난 유럽의 독자 노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영국에서는 5월 6일 집권당의 지방선거에 패해 보리스 존슨 총리가 당내에서 사임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5월 9일 아시아의 필리핀에서는 독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의 아들 봉봉 마르코스 주니어가 압승을 거뒀습니다. 러닝메이트는 두테르테 대통령의 딸이었습니다. 필리핀은 남진아의 영유권 문제로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동맹이지만 그렇다고 미국에 대한 감정이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독재자의 아들이 대통령이 됐다고 전 세계가 놀랐지만 필리핀인들은 민중혁명이 가져다 준 결과도 오랫동안 실망을 안겨줬기 때문에 그에게 표를 던진 겁니다. 필리핀인들이 이에 대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 마르코스 때는 도둑이 한 명이었지만 독재 정권이 전복되고 나니 도둑이 여러 명으로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못 살겠다고 갈았지만 갈은 뒤에도 못 사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필리핀 정권 교체에 대해 중공은 일단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필리핀의 경제도 상당 부분 화교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또 마르코스 집안은 중국의 객가 혈통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아버지 마르코스가 대통령이었을 때 중공은 중국계 후손이 필리핀의 대통령이라는 점을 은근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5월 20일에는 호주 총리 스콧 모리슨이 패배하고 노동당 당수 앤서니 알바니스가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는 친중 케빈 러드 내각에서 부총리를 역임한 인물입니다. 모친은 아이리쉬, 부친은 이태리계입니다. 호주 정부 출범 121년 만에 처음으로 앵글로 켈틱 이름을 갖지 않은 후보입니다. 서민 출신으로 26년간 노동당에 몸담아왔습니다. 또 케빈 러드 전 총리처럼 중국어도 할 줄 압니다. 이번 대선 직전 신통역에 있다는 800kg짜리 거대 크로코다일이 알바니스의 승리를 예고한 것도 큰 화제가 됐습니다. 두 후보 사진에 미끼를 달아 어느 쪽을 무는가 봤더니 알바니스의 사진 아래 매달려 있는 고기를 덥석 물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한 얘기지만 크로코다일의 예측은 정확했습니다.
호주 선거는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모리슨의 패배 이유는 불도저식의 밀어붙이기에 국민들이 피로도가 누적된 결과입니다. 또 호주 선거에서는 중공계 인구가 결정적이었습니다. 75%의 중국계가 노동당을 지지했습니다. 호주에 거주하는 중공계 인구는 120만 명으로 총 인구의 5.6%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인구로 밀어붙이면 당연히 도리가 없습니다. 친중 중화권 커뮤니티에서는 중국인의 힘이 모리슨을 끌어내렸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선거 유세 과정에서 표면적으로 가장 부각된 이슈는 중공과의 쟁투였습니다. 모리슨은 노동당 당수 알바니스가 중공의 인선이라고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캔버라, 퍼스, 멜번의 가드에는 중국 공산당이 노동 당수에게 투표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는 선전물이 등장했습니다. 독일의 한델스블라트는 이를 호주 경선에서 나타난 황화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보수당은 유권자들이 노동당에 표를 주는 것은 중공 대리인을 선출하는 것과 같다고 캠페인을 했지만 결과는 참패했습니다. 이에 앞서 더 오스트레일리언지는 호주 외교부가 태평양 도서국가에 대한 금전 지원을 늘려 중공의 영향력에 대항하자고 제의하지만 내각은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거절하기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020년 이래 호주와 중공은 무역 분쟁을 빚어왔습니다. 호주산 대맥과 소고기, 와인, 랍스터, 석탄 등에 대해 중공은 수입을 거부했습니다. 중공은 통제가 가능한 국가이기 때문에 전력난에도 불구하고 호주 석탄을 구입하지 않고 강경책을 밀어붙였습니다. 와인의 경우 반덤핑 관세를 매겨 공급 과잉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와인 공급 과잉의 효과는 참담했습니다. 와이너리의 포도를 어떻게 소화할 수가 없어 비료 대용으로 버리기도 했습니다. 또 2020년 11월의 경우 호주산 석탄을 실은 화물선 50여 척이 중공의 항구에서 하역도 못하고 발이 묶였습니다. 5억 달러 상당의 석탄이 바다를 떠돌았습니다. 모리슨 총리는 최근 몇 년 동안 중공과 극한 대립을 보였습니다. 중공 관영 환구 15 카툰은 호주를 가리켜 미국의 조정을 받는 주구 같은 캥거루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무역 전쟁에서 호주는 참패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세계 소비 여력이 없는 데다 미국 역시 호주를 도와줄 만한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모리슨 정부는 미국, 영국 같은 앵글로색슨과 눈에 띄게 가까워지면서 프랑스와는 원수를 졌습니다. 프랑스와의 잠수함 도입 계약을 백지화하고 미국의 핵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한 게 발단이었습니다. 영국, 미국과 함께 군사동맹 어커스를 설립하면서 프랑스의 뒤통수를 친 겁니다. 당시 프랑스 외교부는 미국과 호주 대사를 불러 격하게 항의했습니다. 결국 모리슨이 패배하자 프랑스 전 외무장관 르 드랑은 통쾌하다고 조롱하면서 내가 바라는 대로 됐다고 말했습니다. 르 드리앙은 모리슨이 세상을 우습게 안다면서 그가 프랑스를 대하는 방식은 야만스러웠고 더럽고 무능했다는 극언을 쏟아냈습니다. 앞으로 알바니스 신임 총리가 대중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는 당장 24일 도쿄에서 열리는 쿼드 회담에 참석합니다. 노동당은 대중 정책을 지도 면밀하고 앞뒤가 맞게 추진할 것이며 정치적 목적으로 대중 강경책을 취하지는 않을 방침입니다. 중공에 대해서는 캐럿 앤 스틱, 강원 양면책을 구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공에 대해서도 나름 대응책이 있습니다. 남태평양에 대한 중공의 영향력 확대 맞서 향후 4년 동안 태평양 도시와 동티모르에 5억 2,500만 호주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ABC 방송을 태평양 지역의 홍보 선전 창구로 확대 호주의 목소리와 가치관을 알리는 식으로 중공을 견제하기로 했습니다. 대중정책은 기본적으로 모리슨 총리와 같다고 선언했습니다. 다만 여러 정황을 봤을 때 앵글로색슨의 진영 논리에 함몰돼 중공과 극한 대립으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